사람은 늙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걸 놓지 못해서 외로워집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간 상담 심리학자로 일하며 수천 명의 중장년층을 만나왔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은 대부분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놓지 못함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을 지키려 애쓰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퇴직 후에도 회사 생각을 놓지 못하는 65세 남성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예전 동료들의 소식을 찾아봅니다. 자식 걱정에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는 70대. 어머니는 밤잠을 설치며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이들은 모두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1995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상담이라는 게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허락이라는 걸요. 놓아도 괜찮다는 허락, 쉬어도 괜찮다는 허락, 약해져도 괜찮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놓아야 비로소 사라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 하나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조금 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계실 겁니다. 무언가를 놓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이요. 제가 만난 김 선생님은 68세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셨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후배들이 올린 게시물에 일일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회사 일이 떠올라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게 속상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가 망하길 바라시나요? 그분은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필요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그분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는 부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여사님은 72세였습니다. 아들이 40대 중반인데도 매일 3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회사는 괜찮은지, 건강은 어떤지. 아들은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이 여사님은 자신이 미운 엄마가 된 것 같다며 우셨습니다. 나는 그냥 걱정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분은 물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던 세월,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유일한 삶의 목표였고 아들이 행복한 게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가정을 꾸리자 그분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매달렸고 더 걱정했고 더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65세였는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에도 나는 아직 괜찮아 하며 무리를 하셨습니다. 아침 운동도 2시간씩 하시고 무거운 짐도 혼자 들고 약 먹는 것도 거부하셨습니다. 늙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분은 젊었을 때 운동선수였습니다. 마라톤 선수로 여러 대회에서 입상도 하셨고 그게 그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며 무릎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지셨고 그제서야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과거의 지위를, 이 여사님은 자식에 대한 통제를, 박 선생님은 젊음에 대한 환상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그들을 더 외롭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놓으면 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평안의 시작입니다. 내가 움켜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진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75세였고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편의 옷을 그대로 두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방도 남편의 책상도 모든 게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딸이 정리하자고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아빠가 돌아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그 물건들을 치우면 남편과의 추억까지 사라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매일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혼자 식사를 할 때마다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남편 없이 어떻게 여행을 가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집에만 있으며 과거에만 살며 추억 속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웃는 걸 멈췄어요? 그 질문이 그분을 깨웠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웃지 않고 살았는지를요. 또 다른 분도 계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70세였고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아서 이것저것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숙제 봉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봉사활동으로 채웠습니다. 처음엔 보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안 가면 누가 하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병이 났습니다.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고 한 달 동안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무엇이 두려워서 쉬지 못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쉬면 쓸모 없어질 것 같았다는 걸요. 일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을 것 같았다는 걸요. 이분들의 이야기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과거를 붙잡고 있었고 정 선생님은 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그들의 현재를 빼앗아갔습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현재를 잃고 일에 매여서 자신을 잃은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놓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집착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래된 지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채우면 넘치고 비워야 채워진다고요. 이 말의 의미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비우는 게 채우는 것일 수 있을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가질수록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소유의 환상입니다. 내가 가진 직함, 내가 쌓은 경력, 내가 이룬 성취들, 이것들이 곧 나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잃으면 나 자신까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김 선생님이 퇴직 후에도 회사를 놓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그분을 짓눌렀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전에는 누구였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김철수였죠. 그럼 지금도 그냥 김철수면 안 되나요? 제 질문에 그분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김철수가 아니라 김 부장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직함으로 살게 되었을까? 이 깨달음이 그분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통제의 욕망입니다. 자식을, 건강을, 심지어 세상까지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의 생각과 태도뿐이라고요. 나머지는 모두 운명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여사님이 아들에게 계속 전화를 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인생을 내가 지켜줄 수 있다는 착각, 아들이 안전하려면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믿음, 이것이 그분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릴 때도 이렇게 걱정하셨나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치원 갈 때도, 초등학교 갈 때도, 중학교 갈 때도 매번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잘 자라셨죠? 네, 잘 자랐어요. 그럼 아드님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는 분이네요. 이 말에 그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엄마니까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의 길을 막지 말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놓는 순간 나는 사라질까? 이 불안이 우리를 붙잡게 만듭니다. 박 선생님이 늙음을 인정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젊음을 놓으면 나는 쓸모 없어질 거라는 두려움, 약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는 불안, 이런 감정들이 그분을 무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잃는 건 놓을 때가 아니라 집착할 때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정체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지위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수행하며 깨달았습니다.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집착하느냐가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니 때때로 내려놓고 쉬어가야 한다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최 여사님이 남편의 물건을 10년 동안 그대로 둔 것도 이런 짐이었습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사랑이라는 이름의 고통스러운 짐, 그 짐을 내려놓는 게 남편을 잊는 게 아니라는 걸 그분은 몰랐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추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 속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취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 선생님이 봉사활동에 매달린 것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일하는 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나, 이것이 그분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쉬는 게 무서웠고 멈추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한 달을 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것을요. 복지관에도 다른 선생님이 오셨고 도서관에도 다른 분이 책을 읽어주셨고 아이들도 잘 지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곧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나도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이 되면 천명을 알고 60이 되면 귀가 순해지고 70이 되면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모든 게 저절로 흘러간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70대에 이르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건 이제 집착을 놓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냥 나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난 곳을 채우고 막히면 돌아가고 얼면 녹기를 기다립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를 뿐입니다. 우리의 노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비우고 놓아주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자식의 삶을 침범할 때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타인과의 분리에서 시작된다고요. 자식도 결국 타인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고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 여사님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줄이고 대신 자신의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모임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기 시작하니 아들도 자기 삶을 편하게 살게 된 것 같다고요. 하루 5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내 아이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아이를 믿는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문장은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말하게 될 겁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걱정되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아이를 믿게 되고 정말로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비우는 일십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박 선생님처럼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운명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친구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적이라고요. 우리가 건강히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박 선생님은 계단에서 넘어진 후에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며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고 무거운 짐 대신 가벼운 장바구니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약해졌는데 마음은 더 편해진 겁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몸에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뭘 할 수 있니? 무릎이 아프면 산책을 줄이고 기운이 없으면 집에서 쉬고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더 걷는다고 했습니다. 몸과 협상하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몸을 명령했다면 이제는 몸과 대화한다는 겁니다. 오늘 가능한 걸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이게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체면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체면을 신경 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창피하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옭아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면은 더 무거워집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일수록, 한때 존경받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김 선생님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회사가 그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그리웠다는 걸요. 그래서 그분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임원 출신이 경로당이라니. 하지만 거기서 만난 할아버지들은 그분의 과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화투 잘 치는지,
노래 잘 부르는지만 궁금해했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그냥 김씨 할아버지였고 그게 참 편했다고요. 처음 경로당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한참이 걸렸다고 합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를 3번이나 반복했다고요. 안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화투 칠 줄 아세요? 그분은 당황했습니다. 화투는 4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골프나 회식만 했지 화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른다고 하자 할아버지들이 웃으며 가르쳐 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자신이 웃고 있더랍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편안함을 우선하기, 이게 3번째 지혜입니다. 4번째는 과거의 상처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받은 상처를 안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배신, 누군가와의 이별, 스스로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만질 때마다 아픕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의미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분노를 안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그때 생각을 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 분노가 지금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분은 한참을 울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요. 그냥 나를 괴롭힐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습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거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이 문장들을 반복하며 그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제 밤에 잠을 잘 수 있다고요. 과거가 바뀐 건 아니지만 과거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그분과 함께한 치유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오히려 화가 더 났다고 합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느냐고,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겁니다. 상대는 이미 당신의 삶에 없는데 당신만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말이 그분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편지 쓰기였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편지에 적는 겁니다. 첫 편지는 욕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쓸수록 조금씩 변했습니다. 분노가 슬픔으로, 슬픔이 이해로, 이해가 용서로 변해갔습니다. 10번째 편지를 쓸 때쯤 그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나도 좋은 아내는 아니었으니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30년 동안 짊어진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 용서. 이게 4번째 지혜입니다. 5번째는 역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어떤 직업인으로 그 역할들이 우리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퇴직하고, 자식 독립하고, 때로는 배우자를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최 여사님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50년을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 그 역할이 사라지니 공허했다고요. 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40년을 교사로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 정체성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할과 나는 다릅니다.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게 5번째 지혜입니다. 6번째는 완벽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평생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했고,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 했고, 완벽한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은 환상입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완벽주의 때문에 평생 불안하게 사셨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긴장하고 항상 피곤했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행복을 놓쳤다는 걸요. 이제는 좋은 만큼만 하신다고 합니다. 요리도 적당히, 청소도 적당히, 모든 게 적당히면 충분하다고요. 그러자 삶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7번째는 소유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이 많아집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어느 분은 집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옷장에 가득하다는 걸요. 언젠가 입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쓸만한 건 기부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그러자 집도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추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8번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주길, 친구가 저렇게 해주길, 세상이 공정하길. 하지만 기대는 실망의 씨앗입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면 할수록 관계가 상처받습니다. 어느 분은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고 나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꼭 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한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온다고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게 된 거죠. 9번째는 후회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70대가 되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할걸.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현재를 망칠 뿐입니다. 어느 분은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후회 대신 교훈을 찾기로요. 실수에서 배우고 아픔에서 성장하고 후회를 지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과거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10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70대가 되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뿐입니다. 어느 분은 말했습니다. 미래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말자고요.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고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오늘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자고요. 그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회사를 놓고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요. 예전엔 손자를 봐도 회사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손자와 있을 때 정말 그 순간에 있게 되었다고요. 손자가 그린 그림을 보며 웃고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내 시간이구나. 회사는 내 과거였지만 이 순간은 내 현재라는 걸요. 어느 날 손자가 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회사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날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너랑 노는 사람이야. 손자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 하는 거네요. 그 말에 그분은 울컥했답니다. 그분은 이제 경로당에서 바둑을 가르칩니다. 임원 출신의 권위가 아니라 바둑 잘 두는 김씨 할아버지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고 가끔 막걸리 한잔하고 계절마다 단풍 구경 가고 이런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자식에게 매일 전화하던 습관을 줄이고 도서관 책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하고 주말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놓아주니까 아들도 나를 다시 찾게 된 것 같다고요.
집착이 사라지니 사랑이 돌아온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아들이 어느 날 물었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책 읽어요. 친구들 만나요. 그분이 대답하자 아들이 놀라며 말했답니다. 엄마 멋있으시네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면 행복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걸요. 이제 그분은 책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닙니다. 강화도도 가고 경주도 가고 전주도 갔습니다. 72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갖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서 내년에 또 가기로 했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더 감동적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후 건강의 한계를 인정하고 천천히 자신의 속도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이 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고 무거운 짐 대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지팡이를 드는 게 창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팡이 멋있으시네요. 그 한마디가 그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지팡이는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제 그분은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예전엔 못 봤던 것들을 봅니다. 골목길의 작은 꽃들, 담벼락의 그림들, 동네 고양이들,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않으니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길가의 핀민들레를 한참 들여다봤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멈춰서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네 풍경을 찍는데 그게 또 재미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할아버지 사진 잘 찍으신다며 칭찬해줬고 그게 또 기분 좋았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고요. 최 여사님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날 딸과 함께 시작했답니다. 하나하나 손에 들고 추억을 떠올리며 필요한 건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시계는 아들에게 주고 남편의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하고 남편의 옷들은 기부했습니다. 처음엔 울면서 했는데 끝날 때쯤엔 웃고 있었답니다. 물건을 버린 게 아니라 추억을 나눈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새로운 것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분도 놓고 그림도 걸고 손녀 사진도 붙였습니다. 집이 박물관에서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웁니다. 75세에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겁니다. 정 선생님도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봉사활동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6일에서 2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게을러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낮잠도 자고 그냥 멍하니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주는 평온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더 의미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게 된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무언가를 놓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위를, 이 여사님은 통제를, 박 선생님은 젊음을, 최 여사님은 과거를, 정 선생님은 의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에게는 손자와의 시간이, 이 여사님에게는 독립적인 삶이, 박 선생님에게는 평온이, 최 여사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정 선생님에게는 여유가 찾아온 겁니다. 혹시 당신 인생에도 이런 전환점이 있었나요? 무언가를 놓고 나서 비로소 자유로워진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 놓으려고 애쓰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은 이겁니다. 놓는다는 건 버림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손으로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짐을 내려놓을 때 그 마음에 평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 텅 빈 그릇에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찬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운 마음에는 기쁨도, 평온도, 사랑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는 동안 행복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상담 심리학자로 일하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건가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지되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바라되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자가 말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늙음을 두려워하며 젊음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현재를 망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사랑하되 놓아주고 노력하되 받아들이고 기억하되 용서하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가며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고 비움은 해탈의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70대를 넘어서며 배워야 할 건 바로 이 비움의 기술입니다. 비운다는 건 무관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기대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요. 70대를 넘어서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을 집착과 후회로 채울 건가요? 아니면 평온과 감사로 채울 건가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 장을 결정합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편안하게 떠나는 사람들은 모두 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그들은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았고, 재산에 집착하지 않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했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고요. 후회 없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짧았지만 충분했다고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만족했다고요. 이루지 못한 꿈도 있었지만 괜찮다고요. 그분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와 평화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또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가장 큰 지혜는 놓는 거였다고요. 젊었을 때는 잡는 법만 배웠는데 늙어서는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놓는 게 훨씬 어렵고 훨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육체를 힘들게 한다고요. 우리가 나이 들며 겪는 고통과 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비움을 배우고 노움을 배우고 수용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나를 세상에 맞춰 변화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진짜 성숙이고 진짜 지혜입니다. 공자는 70세를 종심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라고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체면을 위해, 의무를 위해, 기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0년을 살며 이미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성장했고,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믿고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요. 70대의 삶이 바로 그래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통제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쥔 것보다 놓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눴느냐로 기억됩니다.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기억됩니다. 놓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당신의 삶은 깊어집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놓아보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든 타인의 시선이든 과거의 상처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호흡이 어떻게 편해지는지,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은 90세까지 사셨는데 임종 일주일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고요. 집착은 고통이고 비움은 자유다.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우려고 애쓰는 것도 집착이다. 그냥 놓으면 된다. 비움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비우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진짜 비움은 비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놓는 것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경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나요? 지금 이 순간 놓지 못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지.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며 많은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얼굴들, 그분들이 흘린 눈물, 그분들이 보여준 용기, 그분들이 찾아낸 평온, 그 모든 것들이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놓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은 다시 들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처음 들을 때는 이론으로 들렸던 말들이 두 번째 들을 때는 위로로 들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을 때는 행동의 지침이 될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때의 당신은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온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상담이 끝나고 일어서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70년을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책임졌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놓아주세요.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 자신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당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받다 마땅한 삶입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당신은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사랑입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말입니다.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듣고 나서 거울 앞에 서 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 당신에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잘 살았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온 상담 심리학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장년층 내담자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듣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적은 사람들이 당신 인생의 진짜 빛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동료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이면 모임이 여러 개씩 있었죠. 전화도 자주 오고 약속도 많았습니다. 휴대폰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고 생일 축하 메시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카톡방도 여러 개였고 각 방마다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게 능력이고 인맥이 넓은 게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기기 시작합니다.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모임 공지에 답장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명절에도 연락 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도 예전 같지 않고 카톡방도 조용해집니다. 가끔 메시지를 보내도 일십당하기 일쑤고 만나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는 핑계만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필요 없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재미없어진 건가? 내가 옛날 이야기만 하는 꼰대가 된 건가? 이런 자책도 하게 됩니다. 제 상담실에 찾아온 68세 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으셨고 학생들도 잘 따랐고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동창회도 나가고 등산 모임도 나가고 봉사활동도 하셨습니다. 월요일엔 등산, 화요일엔 독서 모임, 수요일엔 봉사활동, 목요일엔 동창회, 금요일엔 취미활동, 주말에는 가족 모임이나 친구 약속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활발하고 사교적인 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정 선생님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바쁘게 지내시니 늙을 틈이 없으시겠어요? 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휴대폰 연락처를 훑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곁에 진짜 친구는 몇 명인가? 연락처는 300개가 넘는데 정말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새벽 2시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 선생님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알고 지내지만 정작 외로움은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왜 외롭지? 바쁘게 지내는데 왜 허전하지? 모임도 많고 약속도 많은데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지? 그래서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외로워요.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진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모임에 나가도 겉도는 느낌이에요.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들어줘요. 웃고 떠들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로워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제가 사람들을 잘못 사귄 걸까요? 아니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슬픈 일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이제는 몇 명 남지 않았다는 게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고 인기가 떨어진 것 같고 가치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슬픈 게 아니라 인생이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건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성장의 곡선을 그립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를 쳐내듯이 인생도 성장하면서 관계를 정리합니다. 필요 없는 가지는 쳐내고 건강한 가지만 남깁니다. 그래야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라듯이 관계도 정리해야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20대와 30대의 관계는 넓게 퍼지는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양이 중요합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부딪히고 많이 배웁니다.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시도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시간도 많고 에너지도 넘칩니다. 밤새워 놀아도 다음날 멀쩡하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관계는 가볍고 자유롭고 유동적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과 친구가 되고 내일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부담 없이 즐깁니다. 40대와 50대의 관계는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이미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시기입니다. 직장 동료, 자녀 학부모, 친척들과의 관계를 관리합니다. 그때는 의무가 많습니다. 가야 하는 모임이 많고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집들이. 안 가고 싶어도 가야 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선물도 챙겨야 하고 축의금도 내야 하고 안부도 물어야 합니다. 관계가 투자이자 의무가 됩니다. 진심보다는 체면이 중요해지고 감정보다는 격식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관계가 부담스럽고 모임이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60대 이후의 관계는 다릅니다.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이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만 남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진심으로 통하는 관계만 깊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 후반의 관계 법칙입니다. 양에서 질로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인맥을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곁에 남은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선택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선호한다는 이론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며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미 없는 만남보다는 의미 있는 만남을 선택합니다. 피상적인 대화보다는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50대 후반의 김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대학 동창 모임을 30년 넘게 챙겨온 분입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처음엔 2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같은 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30년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졸업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며 밤새 웃고 떠들었습니다. 누가 어디 취직했는지, 누가 결혼했는지, 누가 아이를 낳았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석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외로 이민을 갔고 누군가는 건강이 안 좋아졌고 누군가는 바빠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20명이 모였는데 10년 후엔 15명, 20년 후엔 10명, 지금은 8명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단톡방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20명이던 멤버가 8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나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보면서 김 씨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모임이 재미없어진 건가? 내가 모임을 잘못 이끈 건가? 이런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김 씨는 나간 사람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해봤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바빠서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에서, 어색한 침묵에서, 짧은 대화에서 그들은 더 이상 이 모임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억지로 나오기 싫은 거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30년을 함께 해온 사이인데 이렇게 쉽게 떠나다니. 그동안의 우정은 뭐였나?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같은 과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연락을 이어왔던 사람들이었죠. 모임에 나와도 겉도는 사람들,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 사람들, 억지로 웃는 것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모임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8명은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친했고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했고 서로의 인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장례식에도 함께 울었고 아이가 아플 때 병문안도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친구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진짜 친구들만 남은 거구나. 오히려 다행이구나. 이제는 8명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구나. 그 후로 김 씨는 모임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큰 식당에서 시끌벅적하게 모이는 대신 조용한 찻집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고민과 미래의 계획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물었고 서로의 가정사를 들어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모임의 횟수는 줄었지만 관계의 깊이는 더 깊어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20명과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8명과 진심으로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이제야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겠어요. 60대 여성 박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박 씨는 평생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취미 모임, 봉사단체. 다양한 그룹에 속해 있었고 각 그룹마다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 씨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겠어요. 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의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 씨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약간의 질투가 느껴졌습니다. 내 아들은 대학도 제대로 못 갔는데 저 친구 딸은 명문대를 갔네.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나는 왜 친구의 기쁜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했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워졌을까? 며칠 동안 고민하던 박 씨는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요. 겉으로는 친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였던 겁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늘 비교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진짜 우정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경쟁이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상대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박 씨는 자신의 다른 관계들도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진심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많은 만남이 의미 없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대부분의 관계가 비슷했습니다.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견제하는 관계. 만나면 피곤하고 헤어지면 허전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운 관계. 그런 관계들이 박 씨의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자. 의미 없는 관계는 과감하게 놓아주자. 그 친구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했고 만나자는 제안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좋은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박 씨는 진짜 친구 몇 명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내 실패에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 약점을 알면서도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 서너 명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자주 만나고 깊이 대화하고 진심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만나는 사람은 줄었지만 훨씬 행복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우정이 뭔지 알겠어요.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필요한 거였어요. 혹시 요즘 연락이 줄어든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전엔 자주 만나던 사람인데 이제는 연락이 뜸한 사람 있으신가요? 그게 슬프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그건 슬픈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인생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필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가 걸러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인생도 시기마다 필요 없는 관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 화하되 같지 않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같은 학교 나온 사람,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비슷함이 관계의 기준이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비슷함보다 이해가 중요해집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취향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행위이며 미성숙은 소유하려는 마음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한 관계는 상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위해 시간을 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면 화가 나고, 상대가 내 뜻대로 안 하면 섭섭하고, 상대가 나를 떠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관계는 다릅니다. 주는 관계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바라고, 상대의 성장을 응원하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상대가 나와 달라도 인정하고, 상대가 나를 떠나도 축복하고, 상대가 행복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지는 겁니다. 소유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은 나와 맞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있으면 편하니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고, 표현하지 않아도 공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걸요.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경험을 했고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걸 받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대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공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동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관계의 축소는 인생의 퇴보가 아니라 기피로의 전환입니다.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남은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매일 만나는 10명의 지인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통하는 1명이 더 의미 있습니다. 관계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결정됩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바 교수는 덤바의 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는 약 150명이라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는 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친한 친구는 15명 정도, 좋은 친구는 10명 정도, 그저 아는 사람은 150명 정도. 이게 인간 뇌가 처리할 수 있는 관계의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150명 전체를 관리하려고 애씁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요. 에너지도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150명 모두에게 진심을 쏟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5명에게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놔둡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건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을 알지만 피상적인 관계만 가진 사람들은 외롭고 우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심의 대화 10분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보세요. 날씨나 뉴스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세요. 상대가 슬프면 함께 슬퍼하고 상대가 기쁘면 함께 기뻐하세요.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느껴주세요. 그렇게 10분만 대화해도 관계는 깊어집니다. 제 상담실에 온 58세 나 씨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나 씨는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늘 피상적이었습니다. 밥 먹었어? 날씨 좋네. 뉴스 봤어? 이런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나 씨는 외로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을 따라 시도해 봤습니다. 매일 밤 10분씩 남편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0년 동안 안 하던 대화를 갑자기 하려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며칠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 씨는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남편도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 은퇴 후의 불안함, 평생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부부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 씨는 말합니다. 단 10분의 대화가 30년의 침묵을 깼어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는 관계 다이어트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를 줄이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 의무감으로만 만나는 사람. 이런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단번에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겁니다. 매주 만나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걸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할 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상대가 섭섭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필요한 관계라면 다시 가까워질 겁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당신에게도 상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63세 조 씨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40년 넘게 다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 대회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견제했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 그런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해온 사이라 차마 빠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자. 내 인생에 이 모임이 정말 필요한가?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다니던 모임이었습니다. 조 씨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조 씨는 그 시간에 진짜 친구 2명을 만났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진심으로 통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셋이서 조용한 카페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생 이야기, 후회하는 일들, 앞으로의 계획,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40명과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2명과 진심으로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우정이 뭔지 알겠어요. 세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전엔 자주 만나다가 이제는 연락이 뜸한 사람 있으시죠?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 연락 안 하냐고, 왜 나를 잊었냐고 따지지 마세요. 대신 감사하세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덕분에 웃었던 순간, 그 사람 덕분에 힘을 얻었던 순간,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던 순간. 그 순간들을 노트에 적어 보세요. 꼭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서운함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했던 순간들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 추억들은 여전히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감사하세요. 67세 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20년 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특별히 다툰 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서운했습니다. 20년을 함께 한 사이인데 이렇게 쉽게 끝나다니.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 조언을 따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했던 좋은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적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함께 여행 갔던 추억, 힘들 때 위로해줬던 순간, 함께 웃었던 시간들. 쓰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구나.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구나. 일주일 동안 감사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사함이 가득 찼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괜찮아.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나니 관계가 끝났다는 슬픔이 아니라 관계가 있었다는 감사함이 남았어요. 그게 훨씬 평온해요. 네 번째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다시 돌아올 인연을 억지로 잡지 않는 겁니다. 멀어진 친구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자고 조르고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게 되고 결국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멀어졌던 이유가 해결되고 서로가 성장하고 타이밍이 맞으면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놓아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상대가 원할 때, 상대가 준비되었을 때 다시 만나면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림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70세 장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장 씨는 젊었을 때 절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학교를 다니고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쯤 다퉜습니다. 사소한 오해 때문이었는데 서로 자존심이 상해서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지났습니다. 장 씨는 평생 그 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상대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이런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연락해야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었습니다. 나도 내가 그리웠어.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 두 사람은 2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동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25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졌습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25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요. 진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이어져요.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멀리 있다가 다시 찾아올 때의 기쁨을 말한 겁니다. 멀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합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면 물이 탁해지지만 자연스럽게 흐르게 놔두면 맑아집니다. 에리 프롬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태도다.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관계를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유하려는 태도로 관계를 대하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로 관계를 대하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집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성숙한 관계의 태도입니다. 관계를 붙잡는 것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전환할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해서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멀어진 사람만 그리워하고 없는 것만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보여드리겠습니다. 62세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오랜 친구와 다퉜습니다. 사소한 오해 때문이었는데 서로 감정이 상해서 1년 넘게 연락을 안 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함께 자식을 키웠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었고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최 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기다렸습니다. 친구니까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 갚지 않았고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는 말도 얼버무렸습니다. 최 씨는 화가 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갚지 못하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 결국 최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발끈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냐, 우정이 그 정도냐, 이런 식으로 따졌습니다. 최 씨도 화가 났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다니.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해야지.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잘못한 사람은 저쪽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함께 울었던 순간들, 함께 했던 30년의 시간들. 그 모든 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30년 우정을 버리는 게 맞나?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최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해가 풀렸습니다. 친구도 사실은 미안했다고 합니다. 돈을 갚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차마 말을 못했다고. 그리고 최 씨가 화낼 것 같아서 피했다고. 친구도 속으로 많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돈만 생각했어. 내 형편을 몰라줬어. 친구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마치 어제 본 것처럼 편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먼저 말한 건 나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어요. 자존심 때문에 1년을 낭비한 게 후회되더라고요. 돈보다 우정이 훨씬 소중한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지금은 그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나눕니다. 돈 문제로 다퉜던 그 사건이 오히려 우리 우정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라고 최 씨는 말합니다. 70대 윤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윤 씨는 손주를 돌보느라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딸이 직장을 다녀야 해서 윤 씨가 손주를 맡아 키웠습니다. 아침 일찍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고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손주 봐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만납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자주 만나는데 나만 빠진 것 같았습니다. 카톡방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다들 즐겁게 웃고 있는데 나만 혼자 손주 돌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서러웠습니다. 때로는 딸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아줌마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친 건데 잠깐 인사만 하려던 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웃 아줌마도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손주 키우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 자식들에게 섭섭한 이야기, 친구들과 멀어지는 게 외롭다는 이야기,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다는 이야기.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윤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구나. 그 후로 윤 씨는 그 이웃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차를 마십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30분 정도 만나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친구 모임은 줄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요. 예전엔 여러 사람을 만나느라 피곤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가 더 좋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10명의 친구보다 더 큰 위로가 돼요. 피상적으로 여러 명을 만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한 명을 만나는 게 훨씬 의미 있어요. 50대 후반 이 씨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선후배 관계, 동료 관계, 거래처 관계. 인맥이 넓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명함도 수백 장 있었고 연락처도 빽빽했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퇴직하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계속 연락하며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끊길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예상대로 연락하는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인데 퇴직하자마자 연락이 끊기다니.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그게 다였나?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만 유지되던 관계였다는 걸요. 진짜 친구가 아니라 동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관계입니다. 학창 시절에 필요한 친구, 직장 생활할 때 필요한 동료, 자녀 키울 때 필요한 학부모. 그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기 동안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의 양보다 나의 중심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을 만나느라 내 시간을 다 쓰는 것보다 나 자신과의 시간을 갖는 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해요.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물론 가끔은 사람이 그립기도 해요. 그럴 때는 진짜 친구 한두 명에게 연락해요. 그러면 충분해요. 당신의 인간관계는 유지인가요? 성장인가요?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놓아두고 계신가요?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놓아둬야 합니다. 물은 흐르는 대로 놔둬야 맑아지듯이 관계도 흐르는 대로 놔둬야 깊어집니다. 관계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새로운 관계가 싹트고 여름에는 관계가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관계가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관계가 정리됩니다. 모든 계절이 필요합니다. 봄만 있으면 안 되고 여름만 있어도 안 됩니다. 가을에 수확도 필요하고 겨울에 휴식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겨울이 끝나면 다시 봄이 옵니다.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왜 관계를 맺을까요? 외로워서? 필요해서? 즐거워서? 모두 맞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 내 약점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통해 내 성장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림자를 내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그림자를 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내 안에 싫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질투하는 사람은 내가 되고 싶지만 되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화나는 사람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재미있게 놀고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관계를 통해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관계의 목적은 인기가 아니라는 걸요. 관계의 목적은 성장입니다.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발전시키는 게 관계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미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이미 충분히 성장했으니까요. 이제는 깊이 있는 관계만 필요한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